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내용이 제가 작년 2024년 12월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어떤 심포지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미술관은 무엇을 지향하는가라는 심포지움이었고 주제가 공공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룬 내용하고 일부 이제 그 주제를 조금 연장시켜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술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미술관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제 그 이름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그 보통 이제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서 예전 산업시설을 리노베이션해서 만든 미술관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책 읽으면서 또 하겠습니다. 근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미술관, 즉 산업시설을 개조한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재생과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미술관 공간이 미학적 차원에서 전시와 어떤 연관성을 맺는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가 않은데요. 제 발표는 테이트 모던 터비놀의 사례를 통해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미술관 전시의 미학을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미술관은 기차역을 개조한 함부르거 바노프 96년에 개장을 했고요, 베를린에. 그리고 독일 칼스루헤 체카엠, 이거는 이제 탄약 공장을 개조한 미술관이고 1997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게이츠헤드의 이제 밀가루 공장이었던 곳을 개조해서 발틱 센터 포 컨템포러리 아트 2002년에 개장을 했고요. 또 이거는 마드리드에 역시 이것도 화력발전소였던 곳을 개조해서 카이샤 포럼 2002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뉴욕주에 있는 디아 비콘인데요. 이거는 박스 공장이었던 곳을 만들어서 굉장히 광대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죠. 2002년에 오픈을 했고요. 이건 이제 볼로냐 현대미술관인데 여기 있는 제빵 공장이었던 곳을 개조를 해서 2027년에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미술관들이 있는데요. 이제 포스트 세 번째 문단에 이제 테이트 모던도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미술관의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죠. 1893년에 건립돼서 런던의 전기 공급을 담당했던 템즈강 남쪽 서더크 지역에 그러니까 석탄 석유 발전소인 뱅크사이드 발전소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1981년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발전소는 사실은 조금 역사가 이제 복잡해서 1893년에 지어진 건물이 81년까지 존속했던 건 아니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오니어 단계가 있고 뭐 A, B 이렇게 나눠지는데, 파이오니어 단계 건물은 지금 없고, 그리고 이 발전소는 초기에는 이제 석탄으로 발전을 하다가 이제 그게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석유로 바꿔서 1981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을 닫았는데 2000년부터 이제 테이트 모던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래서 81년에 문을 닫은 후에 이제 테이트 이사회가 이제 본인들의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넘쳐나니까 새 미술관이 필요하다 해서 물색을 하다가 여기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 공모, 1994년에 국제 건축 공모를 실시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정말 유명한 건축가들이 다 이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뭐 안도 타다오부터 뭐 렌조 피아노, 뭐 데이비드 치퍼필드, 또 누구죠? 하여튼 렌 코라스 뭐 쟁쟁한 사람들이 다 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두 명이 올라가는데 그게 렌조 피아노와 헤르조크 앤 드메롱이었고, 결론적으로는 헤르조크 앤 드메롱의 안이 채택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발전소였던 그 테이트 모던의 과거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굴뚝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과거 안에 이 속에 있던 이제 기계 설비들이고요. 네, 이 두 분들이 스위스 출신의 헤르조크 앤 드메롱입니다. 이분들의 안이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공모 당시에 제출했던 그 도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긴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 이 길쭉한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터빈 홀이고, 그야말로 그 화력 발전소의 터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석유 오일을 끓여가지고 엄청난 고온 고압으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기계들이 여기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서쪽인데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오늘날의 터빈홀의 입구이고, 그 여기는 이제 그 오일 탱크, 가게 석유 탱크가 있었던 자리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보일러 하우스, 보일러가 있었. 그러니까 보일러 하우스는 그 증기를 끓인 그 시설이 있었던 곳이고, 이쪽은 이제 스위치 하우스라 해서 이 생산된 전력을 변압하고 변전해서 이거를 이제 각 가정으로 엄청난 압력을 올려서 가정으로 보내고 이걸 제어하는 시설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건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만 가져온 거고, 1층에 올라가면은 문이 또 더 있죠. 이쪽이 템즈강인데요. 북쪽에서 들어오는 문, 그리고 요 뒤에서 들어오는 문, 이렇게 이제 문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왼쪽에 이제 북스토어하고 아트샵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역시 헤어조크 앤 드메롱 사무소에서 이제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제 그림인데, 이후에 근데 제가 볼 때 이 건물이 지금 오늘날 생긴 거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종 모습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 스위치하우스의 그 원유 탱크 위에 이렇게 10층짜리 새로운 건물을 만들게 되죠. 그 이후에 오픈한 이후에 한 2016년에 이것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기존의 굴뚝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이제 유리로 이렇게 안에 실내에 여기 뭐죠? 그 카페테리아인가 이렇게 빛나게 이렇게 하얀 유리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 터빈이 있던 곳을 보여주는 과거의 터빈홀의 사진이고요. 이걸 이렇게 다 철거를 하고, 근데 이제 이 슬라브가 있는데 그거를 다 철거했지만 일부는 남겨놓고, 지금의 테이트본 터빈홀에 슬라브가 약간 일부 있죠. 이거를 이제 브릿지라고 부르면서 터빈홀을 약간 높이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의 동시에 상설 갤러리 쪽으로, 그러니까 보일러하우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철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헤르조크 앤 드메롱 안에 좀 특이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사실 거의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장의 채광과 마치 무슨 고딕 성당의 창처럼 길쭉한 창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이제 설계를 했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터빈홀이고, 아까 도면에서 봤던 이 서쪽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쪽 동쪽에서 이제 서쪽을 보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이제 이 터빈홀이 가장 이 공간의 특징적인 곳으로, 이후 여기에서 이제 그 평당과 관객들의 이제 호응을 받은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대박이 나서 점점 이제 유명한 미술관이 됐는데요. 신현정은 테이트 모던 터빈홀의 전시의 성공이 단지 작가들의 창의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건축가인 헤르조크 앤 드메롱의 독창적 플랜에도 힘입은 것인 걸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최종 라운드에 올라간 6명의 건축가 중 헤르조크 앤 드메롱이 산업시설의 흔적을 지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미술관의 핵심적 공간으로 살리되 과거를 보존하는 박물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작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잠재성의 장소로 보았기에 가장 높은 명치를 받습니다. 또한 헤르조크 앤 드메롱은 테이트 이사회가 제시한 방향성,
그러니까 공공적이고 시민들을 위한 건물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함에 잘 들어맞도록 서쪽에서 터미널로 들어오는 램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경사로 지금 이 한가운데 보이는 이곳이 램프인데요. 여기는 밖이랑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돼서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터미널로 내려오게 되고, 터미널은 다른 기획전들이 이제 입장료를 받을 때도 항상 터미널의 전시는 이제 무료로 개방이 되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는 이제 여기는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아트샵하고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 이쪽으로 좀 들어오면 티켓 오피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미술관 안으로 유입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단에 보면 신흥정은 이 터미널이 단지 정적이고 무미건조한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홀 안에 설치되는 어떤 유형의 작품에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곳을 숭고 개념을 경유해서 장대한 보이드로 지칭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숭고가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장대함이라면은 사실 터미널에서 개최된 전시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들은 실제로는 이 공간에 비어있음이나 거대함을 강조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선정고 35m, 길이 155m, 너비 23m, 총면적 거의 1000평에 이르는 이 거대한 공간은 터미널 개관 전시를 장식했던 루이즈 블로조아의 마망조차도 왜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건 이제 아까 서쪽,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램프죠. 서쪽 램프로 내려가면은 여기 왼쪽에 샵들이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브릿지라고 말했던 원래 터빈홀의 슬라브 남겨놓은 일부를 브릿지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고, 이쪽 편은 이제 보일러하우스 쪽, 상설 갤러리 쪽으로 가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관전으로 루이즈 부르주아 전을 개최를 했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이게 오늘날에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이게 이제 루이즈 부르주아가 2000년 5월에 이제 개관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루이즈 부르주아의 이 마망은 높이가 9m에 이르는 엄청난 거대한 작품인데도 여기 갖다 놨더니 그렇게 큰다는 느낌이 이제 들지 않을 정도로 이 공간에 압도적 크기가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전시장 규모를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현실 웬만한 광장보다도 거대하니까 사실 작가들은 여기를 물리적 작품만으로 채우는데 이제 한계가 있음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작가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공간을 사람들로 채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작가가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작가가 동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관람자고, 그러니까 관람자를 작품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전시를 집회와 비슷한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시가 집회라는 건 사실 어떤 특정한 목적, 사전적으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전시도 전시를 보러 온다는 특정한 목적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근데 과거에도 전시장이 집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까 발표하면 이제 살롬이 나왔잖아요. 토마스 크로우가 18세기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살롬전 17세기 중엽에 만들어졌던 프랑스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가 이제 살롬을 시작했는데, 살롱전이 약간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롱은 앙시앙 레짐의 문화생활에서 드문 기회를 제공했는데 통제되지 않은 공간에 진정으로 이질적 관객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로에 따르면 살롱은 수동적 관객을 위한 스펙타클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객 참여와 판단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시의 이 집회적인 성격은 모더니즘 시대에 제가 보기에 억압이 되었죠. 그게 바로 작품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이 되다가, 그러니까 그린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더니즘 미술은 관람자가 필요 없다, 이런 시대를 거치다가 20세기 중후반에 전시의 집회적 성격이 다시 대두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변화를 이끈 주역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미술관, 특히 테이트 모던이었다. 근데 크로는 이제 전시장이 토론회장이 된다는 게 중시했지만, 오늘날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미술관 전시는
그보다는 장밍남 씨가 말한 무위의 공동체에 더 가깝습니다. 즉 공동의 목표나 동질성이 없이 우연히 함께 있게 된 몸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물론 전시를 보러 온다는 목표는 있지만 그게 어떤 강고한 무슨 뭐 노조라든지 이런 식의 강고한 정체성에 근거한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111페이지 각주 40번 보시면은 한 가지 제가 밝힐 게 있는데 최종철 오늘 선생님이 이따가 발표하실 현대미술의 병원적 매체라는 논문에 보면은 이 논문 이야기가 테이트 모던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앞부분에 테이트 모던 전시를 언급을 약간 하시면서 그거를 남시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밝힙니다. 근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11페이지 맨 위에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미술관 전시에서 열리는 집회가 그렇다고 현실의 집회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람자들은 단지 한 공간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신이, 아까 말했지만 그 자신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는 이제 연극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잘 아시는 미술과 사물성에서 마이클 프리드가 말한 그 정의상 관람자를 포함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드가 굉장히 공격했던, 비판했던 작품 중에 하나 토니 스미스의 4위 같은 작품인데요. 그러나 프리드가 언급한 연극성이 작품 대 관람자의 1대1 대면에서도 성립하는 반면에 터비널 전시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많은 숫자의 관람객을 모여드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공간을 낭시적 의미에서 무대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무대는 객석의 맞은편에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무대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낭시는 몸은 이미 무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리처드 세라도 이제 전형적인 포스트 미니멀리즘 작품이고 그 정의상 관람자를 포함하는 그 상황에 대한 작품이었죠. 네. 그래서 그래서 낭시는 연극의 본질을 몸들의 환전으로 간주하면서 대면의 근원성을 주장합니다. 연극에서는 무대 위의 배우들만이 아니라 관객들 역시 바라봄을 당하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들이 바깥을 향해 놓여 있는 것, 바깥을 향해 있는 행위 그 자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의 몸은 타자를 향해서 열려 있고 타자의 몸은 나의 몸을 향해서 열려 있다 라고 낭시는 말합니다. 그래서 몸들은 다른 몸들을 요청한다. 다른 몸들을 요청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몸들의 열림이 드러날 때 집회가 연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적 성격과 연극적 성격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미술관 전시는 사회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 두 영역이 서로 겹치고 서로를 재규정하는 가운데 자기 동일성에서 이탈하는 중간지대를 창조한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은 창조한다기보다 창조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이제 전시 테이트 모던 터비널의 전시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시즌 2012년까지는 이제 유니레버라는 기업의 후원으로 이제 유니레버 시리즈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이제 그 최종철 선생님 그 논문에도 나왔던 너무 유명한 올라프 엘리아슨의 웨더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여기가 지표적이고 연극적인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잘 보여주는 전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위해서 이제 작가는 터비널 천정과 맞받은 한쪽 벽에 거대한 반원형의 스크린을 설치하고, 지금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만 사실은 쟤는 반원이고요. 대신에 천장에 약간 알루미늄 거울 역할을 하는 미러 포일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터비널 전체는 오렌지색과 노란색 중간 정도 되는 강렬한 빛으로 가득 채웠는데, 이는 반원 스크린 뒤에 설치된 200개의 단지파 램프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터비널을 메우고 있는 것이 연무와 냄새이기도 하다. 물과 설탕이 혼합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연무는 홀을 가득 채우고 일부 외부로까지 흘러가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 갔을 때 저는 이 전시를 직접 봤는데 사실은 설탕과 물로만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설탕과 물이 맞나?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설탕과 물인지는 알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설탕과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뭔가 매캐한 냄새가 났었고, 그 매캐한 냄새와 그 연무가
아까 그 램프를 통해서 심지어 바깥으로까지도 약간 흘러나오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이 이렇게 흐리고 있었고요. 이건 이제 브릿지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적 육중함 대신에 빛, 연기, 냄새 이렇게 채우는 어떤 작업의 일종의 원형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관람자들은 자기가 상황의 일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위에 이제 그 미러 포일이 있으니까 관람객들이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은 자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야말로 관객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브릿지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객들이 뭐 이 왼쪽에 보면 무슨 자기네끼리 무슨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스스로 퍼포머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브릿지의 공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밑에 있는 관객들이 작품의 일부가 될 때 브릿지에 있는 또 다른 관객들이 그 관객이 포함된 전체를 하나의 비주얼로 하나의 시각적 광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건너뛰어서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도리스 살세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시볼렛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가 만든 건데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아예 그 바닥을 파버렸어요. 그래서 총 167m 길이의 불규칙한 모양의 균열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쪽 램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늘게 시작한 이 균열이 여기서 쭉 갈라지면서 점점 이제 깊어지고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 이 균열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작가는 이 균열이 국경, 이민자들의 경험, 분리, 인종적 증오의 경험을 적대, 차별, 배제를 상징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아예 전시 공간을 파버렸다는 건데요. 근데 아무리 이제 터비놀이 단순한 화이트 큐브가 아니고 거친 공간이지만 이런 결단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했고 근데 여기서 관객들이 넘어서 다친 사람이 15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펜스 같은 건 치지 않은 채로 전시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래서 집회적이고 연극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회 상징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사회적 공간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일반적인 사회적 공간하고 똑같진 않다. 작품 말하자면은 관객이 작품을 위해서 모여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상황의 일부가 돼서 스스로가 퍼포머가 된다는 점에서 아까 이제 서로 간의 몸들의 열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연극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지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균열이 균열 사이에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아이웨이웨이의 선플라워 시드인데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물질로 아까 물질로 이 공간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 했는데 아이웨이웨이가 그걸 해냅니다. 물질로 그야말로 여기를 꽉 채웠는데 이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아이웨이웨이만이 할 수 있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엄청난 노동력이 배경이 돼서 가능한 거였죠. 무려 여기에 바닥에 깔린 이게 이제 해바라기 씨 모양을 한 도자기인데요. 이거를 아이웨이웨이가 어떤 1600명, 장인 1600명에 의뢰해서 2년 반이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거는 근데 물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의 환경과 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역시 걸어다니고 뭔가 이렇게 그 도자기를 집어서 던지고 무려 여기 개수가 1억 개나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눕고 막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보겠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런 식으로 막 누워있기도 하고 이건 이제 오프닝 날의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것도 이게 이제 유해하다. 얘가 여기서 나오는 분진이 되게 몸에 해롭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이걸 펜스로 드디어 치게 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걸 보러 갔을 때도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초반엔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티노 세갈의 디즈 어소시에이션인데요. 이 작업은 물리적인 어떤 지지체가 없고 그야말로 퍼포머 그 인간의 신체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 집회적이고 연극적인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해석자라고 불리는 티노 세갈이 이제 고용한 그 퍼포머들이 일반 관객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섞여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뭐 전력 질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원을 그리면서 돌거나 뒤로 이동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일을 하고 또 관객이 다가오면은 갑자기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 뭐 자기의 뭐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에 대한 이야기, 뭐 잘못된 연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근데 이게 13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특히 이 작품은 집회적이면서 연극적인 이중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데 이 두 집단 사이의 차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이 작품의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그 감상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그 아까 브릿지에 올라가 있는 그 또 다른 관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자세히 보면 서로 구별이 되거든요.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티노 세갈은 자기의 작업을 전혀 촬영하지 못하게 하지만 온라인에 이렇게 이제 몰래 찍은 작업들이, 영상들이 넘쳐나는데 이것도 뭐 누군가 몰래 찍은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누가 이제 퍼포머고 누가 관객인지 자세히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의 감상법이고, 그래서 이 작업을 일컬어서 어떤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4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큐레이터 캐서린 우드가 예술과 삶 사이에 매우 얇은 경계선에서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니레버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현대 커미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타냐 불게라의, 이분은 쿠바 출신의 작가이고, 그리고 저 숫자 읽지도 못하는데 저 숫자들은 지난해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한 난민의 숫자, 그리고 거기에 가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를 이제 더한 거고, 이게 되게 정치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일반 관객들의 몸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터빈홀 밑에 열 감지 페인트라는 걸 깔아가지고 이 회색이 그런 건데요. 이 밑에 거대하게 시리아에서 이쪽 영국으로 넘어온 어떤 난민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사진을 거대하게 밑에 확대시켜놨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 올라가서 눕거나 앉거나 하면 그들의 열로 인해서 그 초상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작업.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타냐 브루게라는 이 커뮤니티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테이트 모던하고 똑같은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21명을 테이트 네이버라는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속 어떤 지속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지역 커뮤니티하고 지금 이 미술관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작업도 계속했고요. 그리고 이 작업으로 인해서 예전에 보일러하우스였던 그 건물을 이름을 나탈리 벨 빌딩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나탈리 벨은 이 시리아인 유세프를 도와준 이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가 이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인간의 열의 흔적으로 이렇게 자국 같은 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밑에 뭔가 설치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아니카 2의 In Love with the World인데 이거는 또 약간 특이한 것이 분명히 이 작업은 일종의 집회를 보여주는 건데 이 집회는 인간만의 집회가 아닌 거죠. 뭔가 이렇게 비인간 존재자들, 저게 이렇게 기계로 만든 건데 약간 헬륨을 채우고 프로그램에 내장돼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마치 이들이 주인공이고 관객은 그냥 수동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집회의 훌륭한 사례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만의 집회가 아니고 비인간 존재자들과 함께하는 집회고, 이거를 뭐 브루노 라투르가 말한 사물의 집회 이런 식으로 이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